2023년 어느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 서서 극도로 경직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설치한 이 구조물은 중국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의 발언 속에는 명백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했고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이 행위를 도발이라 표현하며 몇 년째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어쨌길래 중국이 이렇게 분노한 것일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공유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코틀랜드 아버딘에서 해양 지질학 연구를 하고 있는 데이비드 맥켄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제 인생이 이토록 깊이 연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작은 2년 전 북해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그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북해 해상시추선 비스크마크호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제 동료 5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중에는 저와 10년 넘게 함께 연구를 해온 절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제임스 윌슨, 로버트 브라운. 지금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사고 당시 저는 선실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배 전체가 흔들렸어요. 연료 탱크에서 시작된 화재가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죠. 저는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기계실에 있던 동료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북해 바다 위에서 구조선을 기다리며 바라본 불타는 시추선의 모습은 지금도 악몽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그 사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상 근무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바다만 보면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나며 공황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지 연구소로 배치 전환을 제안했지만 저는 그것마저 거부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동안 아버딘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건 누나 사라였어요. 사라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누나의 말에 저는 그냥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죠. 하지만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024년 3월 어느 날 사라가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 제안서가 있다며 한번 살펴보라고 하더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파견 연구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바다로 나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사라가 준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조금씩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어도라는 곳이 한국 최남단 해역에 위치한 해양과학기지라는 설명을 보고 놀랐어요. 바다 한가운데 섬도 아닌 곳에 연구기지를 세워놓았다니 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과감한 일을 해낸 걸까 궁금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어도의 역사였어요. 수백 년 동안 제주도 어민들이 전설처럼 여겨온 환상의 섬이었다가 실제로는 수중 암초였다는 걸 발견한 후 과학기지를 건설했다는 이야기가 마치 소설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바다에 대해 얼마나 깊은 애착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사라는 제게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책들도 가져다 줬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미리 이해해보라는 배려였습니다.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됐어요. 작은 나라지만 강인한 의지력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 온 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바다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자세였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로서 바다를 단순히 경계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여긴다는 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로 바다를 두려워하게 된 저에게는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대로 계속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사라가 작별 선물을 줬어요. 한국 전통차와 함께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데이비드, 너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거야. 한국에서 새로운 너를 발견하길 바라. 그리고 가끔은 누나에게 소식도 전해줘.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겠다고 말이죠. 2024년 4월 20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시작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일들과 이어도가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면서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가 부캐의 그 끔찍한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제주도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의 따뜻한 환영은 그런 불안감을 조금씩 누그러뜨려 주었어요. 특히 김철수 박사님과의 첫 만남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55살 정도로 보이는 김 박사님은 이어도 기지장을 맡고 계셨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극도로 원칙주의적이면서도 눈빛에서는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맥켄지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어요. 이어도는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해양 주권의 최전선이자 미래를 향한 전초기지죠. 그분의 말에서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박사님은 저를 이어도로 데려가기 전에 제주도 해안에서 이어도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쪽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 암초라고 하셨습니다. 예로부터 제주도 해녀들과 어부들 사이에서는 환상의 섬으로 불렸다고 하더군요. 우리 선조들은 이어도를 꿈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김 박사님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과학기지를 세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예요. 헬기를 타고 이어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점점 긴장이 됐습니다. 바다 위를 나는 것만으로도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려 했거든요. 하지만 헬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푸른 바다는 북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하얀색 구조물이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정거장 같았어요. 높이 40m, 직경 18m의 원통형 건물이 파도 위에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첫날 저녁 김 박사님과 함께 기지 전망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김 박사님이 해주신 말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보이십니까? 저 수평선 너머로요. 김 박사님이 서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일본이고요. 우리는 지금 한국의 가장 외로운 전초기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어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라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상징적인 장소였던 거죠. 작은 나라가 광활한 바다에 세운 희망의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첫날 밤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자정 무렵 갑작스럽게 기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급하게 관제실로 뛰어가는 걸 따라가 보니 레이더 화면에 수십 척의 선박들이 이어도 주변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입니다. 김 박사님이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또 시작됐군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로 중국 어선 12척이 한국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이어도 기지 바로 코앞까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당황했지만 기지 직원들은 익숙한 듯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해경에 신고하고 무전으로 경고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전혀 물러날 기색이 없었어요. 새벽 2시경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어선 중 한 척이 이어도 기지에서 불과 500m 거리까지 접근한 거예요. 이건 명백한 도발 행위였습니다. 기지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김 박사님이 직접 확성기를 잡고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강력한 조명을 기지를 향해 비췄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조업이 아니라 의도적인 위협 행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김 박사님이 쓸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매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 의지로 이곳을 지킬 것인가 말이에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충돌음과 함께 기지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북해 사고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저는 극심한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님이 급하게 저를 부축해 주셨지만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북해의 그 끔찍한 폭발음과 동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어도에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악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중국 어선들이 물러갔지만 김 박사님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맥켄지 박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걸 첫날 밤에 보여드리게 되어서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어도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온 곳은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라 한국의 바다를 지키는 최전선이었던 거죠. 이어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전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다시 도져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철수 박사님은 저를 배려하는 듯 특별한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다만 천천히 적응하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전 10시경 기지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헬기 소리가 들리더니 한 명의 동양인 남성이 내렸는데 김 박사님이 그분을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한국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온 해양 연구자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해양국에서 파견된 천웨이라고 합니다. 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동북아시아 해양환경 공동연구를 위해 이어도 기지를 견학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천웨이라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매우 온화하고 신사적인 인상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예의상 환영 인사를 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전날 밤 중국 어선들의 도발적 행동을 목격한 직후에 중국 연구자가 나타났다는 게 우연치고는 너무 교묘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외국인이라 섣불리 의견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천웨이는 정말 완벽한 손님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어요. 기지 견학을 하면서도 적절한 질문들을 했고 직원들에게도 매우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직접 가져온 중국 전통차를 나눠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천웨이를 관찰했습니다. 해양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직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기지 시설을 살펴보는 방식이 단순한 학술적 관심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통신 장비나 레이더 시설 근처에서는 유독 오래 머무르면서 자세히 관찰했어요. 오후에 천웨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맥켄지 박사님이시죠? 스코틀랜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그의 영어도 상당히 유창했어요. 이어도는 어떠세요?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적당히 대답했지만 그가 제게서 정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북해에서의 경험이나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도 제가 이어도 기지의 운영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 건 천웨이와 다른 기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연구원들은 그를 신뢰하는 듯 했습니다. 박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천웨이와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박준호 씨는 35세의 통신 담당자로 극도로 낙천적이고 유머러스한 성격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박준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는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말이에요. 천웨이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언어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미소 중이었어요. 28세의 해경특수대 출신인 이미소 중이는 중국 불법 조업 단속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극도로 직설적이고 호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죠. 저녁 식사 후 이미소 중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는 기지 후면 갑판으로 나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천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소 중이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일반 연구자가 이렇게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능통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소 중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 기지 시설을 관찰하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천웨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이 김 박사님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천웨이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천웨이는 기지 내부 시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신 장비의 송신 범위나 레이더의 탐지 능력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 학술적 관심사라는 명목이었지만 저와 이미소 중이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정 무렵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천웨이가 혼자서 통신실 근처를 서성이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통신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미소 중이를 깨웠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천웨이를 미행했어요. 통신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천웨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저장장치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박준호 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밤늦게 뭐 하세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에 천웨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그냥. 제가 쓰던 노트북을 두고 갔나 해서 찾고 있었어요. 천웨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박준호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저와 이미소 중이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천웨이는 분명 일반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지 내부 정보를 빼내려는 특수 목적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죠. 그 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천웨이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의 시선을 눈치챈 듯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학술적인 관심을 보이는 연구자였지만 우리는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천웨이가 기지를 떠나는 날,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도 기지의 훌륭한 연구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김 박사님이 저와 이미소 중이를 부르셨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연구해온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어도는 단순한 연구기지가 아니라 첨예한 국제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전초기지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천웨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이어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평소보다 훨씬 자주 한국 해역 근처에 나타났고 그들의 행동 패턴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김철수 박사님은 매일 아침 해상 상황 브리핑을 받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측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박사님이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 항로들을 보면 명백히 우리 기지를 중심으로 한 정찰 활동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중국 해경선들은 이어도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매번 조금씩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미소 중위는 이런 상황을 두고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미소 중위가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강경하게 나오길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도발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5월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수행하던 해저 지질 조사 중에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어도 남쪽 약 2km 지점의 해저에서 금속 구조물 같은 게 탐지됐는데 그건 분명히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김 박사님께 보고했더니 즉시 정밀 조사를 지시하셨어요. 수중 카메라를 동원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해저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구조물이에요. 김 박사님이 화상을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해역에 허가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언제 설치된 건지, 누가 설치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박준호 씨가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이어도 주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구조물들은 해저 영토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실질적 지배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국제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구조물들이 중국의 영토 확장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어요. 남중국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공섬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한 전례가 있었거든요. 이어도 주변에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즉시 본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해양경찰과 해군에도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쉽지 않았어요. 구조물을 함부로 제거할 경우 외교적 분쟁이 될 수 있었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천웨이의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그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중국 해양국 특수요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가 기지를 견학하면서 수집한 정보들이 이런 불법 구조물 설치 작전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로 인해 갈등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됐는데 이어도에서는 매일같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이미소 중위는 이런 상황에 대해 냉정한 분석을 내놨어요. 중국은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요. 먼저 정찰을 통해 우리의 대응 능력을 파악했고
이제 실질적인 영토 침탈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직접적인 도발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며칠 후 더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 3척이 이어도 기지에서 불과 500m 거리까지 접근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어요. 강력한 조명을 기지에 계속 비추고 확성기로 중국어 방송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이 해역은 중국의 전통적 어장이므로 한국 기지는 철수하라는 것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해경에 즉시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무선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하지만 중국 해경선들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접근해서 기지 주변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지 밖에서 들려오는 중국 해경선들의 엔진 소리가 북해에서의 그 끔찍한 기억을 자꾸만 떠올리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갈 수 없었어요. 여기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박준호 씨가 제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트라우마와 새로운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다음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요. 이어도는 우리나라 해양 주권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곳을 지키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북해에서의 트라우마에 계속 매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이곳에서는 제가 도망치지 않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굳건한 의지에 감화되어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5월 말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해상작전을 개시한 거예요. 어느 날 새벽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2척의 대형 구조물 설치선이 이어도 주변 해역에 동시에 나타났거든요. 김철수 박사님이 급히 상황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이건 전쟁 수준이에요.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레이더 화면을 보고 경악했어요. 각각 수천 톤급의 거대한 선박들이 이어도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이미소 중위가 즉시 분석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구조물 설치선 12척, 해경선 8척, 그리고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 4척입니다. 총 34척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영토 침탈 시도입니다. 중국 선박들의 움직임은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각 구조물 설치선마다 정확한 좌표가 할당되어 있었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 같았거든요. 박준호 씨가 긴급히 본부와 통신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중국 측에서 강력한 전파 방해를 하고 있어서 외부와의 연락이 거의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북해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과 이어도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 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김 박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맥켄지 박사님, 위험할 수 있어요. 굳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북해에서 동료들을 잃었을 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과 자책감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함께 싸우고 싶었습니다. 이미소 중위가 해상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지원했어요. 박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미소 중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상 작업이 필요할 텐데 트라우마가 있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제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북해에서의 위험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경부터 중국 선박들의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해저로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각각 수십 톤에 달하는 구조물들이 이어도 주변 해역 곳곳에 설치되고 있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토 점거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완성되면 중국이 이 해역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오후 3시경부터 우리 측 함정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국 측의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우리의 신중한 태도를 이용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이미소 중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은 기정사실화였어요. 구조물 설치를 기정사실로 만든 다음 협상 테이블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려는 거였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교활한 전략이었어요. 저녁 6시경 상황이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중국 해경선 3척이 이어도 기지에 직접 접근해서 철수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확성기로 계속해서 경고 방송을 했어요. 이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이므로 즉시 철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우리는 합법적인 해양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엄연한 한국 해역이며 우리에게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박사님의 목소리에서 굽힐 수 없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압박은 계속됐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더욱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주변을 빙빙 돌면서 강력한 조명을 비추고 큰 소음을 내며 우리를 괴롭혔어요. 완전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북해에서의 그 끔찍한 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김 박사님, 이미소 중위, 박준호 씨, 그리고 다른 동료들이 모두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중국 해경선들이 더욱 가까이 접근했어요. 기지에서 불과 200m 거리까지 왔을 때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 박사님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이미소 중위가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경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해경선 한 척이 기지 접안 시설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충돌 위험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북해에서의 경험을 살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정면 대응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저의 제안에 김 박사님이 귀를 기울였어요. 제가 북해에서 배운 위기관리 기법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유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밤새도록 중국 측의 압박에 맞서면서도 직접적인 충돌은 피해 나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을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새벽 5시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이어도 기지를 완전히 포위한 채 철수 최후 통첩을 보내온 거예요. 1시간 내에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위협이나 압박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거 시도였어요. 김철수 박사님이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상황실에 모였는데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어요. 박사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어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미소 중위가 현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중국 해경선 열척이 기지를 직접 포위하고 있고 구조물 설치선들은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지원 함정은 아직 2시간 거리에 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박준호 씨가 통신 상황을 보고했어요. 전파 방해가 심해서 본부와의 연락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긴급 주파수로만 간헐적 통신이 가능한 상태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무도 포기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기지 외부에서 큰 소음이 들렸습니다. 중국 해경 요원들이 기지 접안 시설에 상륙을 시도하는 소리였어요. 이미소 중위가 급히 확인해 보니 무장한 중국 해경 요원 10여 명이 기지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지 내부에서 천웨이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기지 안에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고해드립니다. 저는 중국 해양국 특수요원 천웨이입니다. 천웨이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온화한 연구자의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기지는 이제 중국의 관할 하에 들어갑니다. 모든 한국 요원들은 즉시 철수하십시오.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천웨이 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지이고 우리는 합법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불법 침입한 거 아닙니까? 천웨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김 박사님 현실을 직시하세요. 지금 이 해역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요. 구조물도 설치했고 해경선도 배치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얻은 용기가 치솟았어요. 천웨이 씨, 당신 말이 맞다면 왜 이렇게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거죠?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할 것이지 왜 연구자로 위장해서 정보를 훔치고 기지를 점거하려 하는 거예요? 천웨이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맥켄지 박사, 당신은 외국인이잖아요. 왜 한국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 새로운 집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로운 일이니까요. 이미소 중위가 천웨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말했어요. 천웨이, 당신이 아무리 위협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곳이거든요. 중위의 말에서 굽힐 수 없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천웨이가 무전기를 꺼내들며 외부와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씨가 재빨리 기지 통신 시스템을 조작해서 그의 무전을 방해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박준호 씨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는 가운데 외부에서는 중국 해경 요원들이 기지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어도 기지의 구조상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미소 중위의 지휘 하에 우리는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어요. 그때 저는 북해에서의 경험을 살려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국제법에 근거한 강력한 항의가 필요해요. 의들의 행위가 얼마나 불법적인지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김 박사님이 제 제안을 받아들여 즉시 공식 항의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국제법 위반 사항들을 명시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웨이는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쉽게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우리가 끝까지 저항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였죠. 그는 다시 한번 회유책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불필요한 희생을 할 필요 없어요. 조용히 철수하면 모든 게 평화롭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항하면 천웨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소 중위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천웨이, 당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어도는 우리의 터전이고 우리의 미래예요. 당신들이 어떤 압박을 가해도 소용없어요. 박준호 씨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다음엔 어디까지 밀려나야 하는 거예요? 독도도 빼앗기고 제주도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기지에서 이렇게 큰 의지력을 보여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저도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싸우는 동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새벽 6시 클라이맥스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중국 해경 요원들이 기지 외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천웨이는 내부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며 기지를 지켜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해에서 동료들을 구하지 못했던 무력감이 이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승화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싸웠습니다. 이어도가 저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회를 준 거였어요. 새벽 7시 극도로 긴박했던 대치 상황 속에서도 저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천웨이와 중국 해경 요원들의 압박이 절정에 달했을 때 김철수 박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맥켄지 박사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철수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김 박사님,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고 여러분이 제 새로운 가족이거든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 말을 들은 김 박사님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때 박준호 씨가 급히 뛰어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박사님, 레이더에 뭔가 큰 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급히 관제실로 달려가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한국 해군 함정들이 접근하고 있었어요. 구축함 2척과 고속정 여러 척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웨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그도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무전기로 중국 측에 급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준호 씨의 통신 방해로 인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제가 수행했던 지질 조사 데이터였습니다. 긴급 상황 속에서도 계속 분석을 진행했던 결과 이어도 해역 지하에 엄청난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김 박사님께 급히 보고했어요. 박사님, 이게 바로 중국이 이어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인 것 같아요.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가치 때문일 거예요. 제 분석 결과를 본 김 박사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매장량이면 한국 전체가 수십 년간 쓸 수 있는 규모예요. 김 박사님이 경악하며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이걸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웨이도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계획이 발각된 걸 깨달은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해군이 도착했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이어도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함장이 강력한 확성기로 중국 함정들에게 경고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즉시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의 당당한 목소리가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 측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천웨이가 마지막으로 협상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천웨이 씨, 평화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말았어야죠. 김 박사님의 말씀이 전곡을 찔렀어요. 이미소 중위가 가세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행동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결국 중국 해경 요원들이 기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웨이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항복했어요. 하지만 그가 체포되면서 한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싸움에서는 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후에는 한국 해경이 중국 측이 설치한 불법 구조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질 조사 데이터가 이 작업에 큰 도움이 됐어요. 각 구조물의 위치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건 중국의 해양 팽창 전략이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수년 전부터 이어도 해역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파악하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해왔던 거였습니다. 천웨이의 정보 수집 활동도 이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죠. 저녁 무렵 저는 누나 사라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이어도에서 겪은 일들, 그리고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과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썼어요. 사라 누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아요. 이어도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진짜로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북해에서의 그 끔찍한 경험도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 자산이 된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가 속할 곳을 찾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어도는 저에게 그런 곳을 제공해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밤이 되자 김 박사님이 저를 불러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맥켄지 박사님의 지질 조사 덕분에 우리가 큰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천연가스 매장량 발견은 한국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박사님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에요. 김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우리와 함께 싸워준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박사님은 진정한 이어도의 파수꾼이 되셨습니다. 천웨이가 체포되고 중국의 불법 작전이 좌절되면서 한동안은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계속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북해에서의 악몽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어도의 푸른 바다와 함께 싸운 동료들의 모습이 꿈에 나타났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국 해양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복귀 요청이 온 거예요. 북해 사고 이후 휴직 상태였던 제게 정식으로 복직 제안을 해온 겁니다. 제안서를 받아보니 조건도 상당히 좋았어요. 연봉도 인상해주고 육상연구소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김철수 박사님이 제 고민을 알고 조용히 상담해 주셨어요. 맥켄지 박사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가족도 있고 익숙한 환경이니까요. 저는 박사님의 결정을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목소리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누나 사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어도에서 보낸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는 이곳이 진정한 제 집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미소 중이와 박준호 씨도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이 떠나시면 정말 아쉬울 거예요. 박준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야 이어도가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소 중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혼자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스코틀랜드에서의 과거와 한국에서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이죠.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는 이미 극복했고, 이어도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발견한 천연가스 매장량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발견으로 인해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 발견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저에게 특별연구원 자격을 제안해왔어요. 이어도 해역의 해양 지질 전문가로서 계속 연구를 이어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건도 상당히 좋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점이었어요. 6월 15일,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 복직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고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김 박사님께 이 결정을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맥켄지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김 박사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이 있어야 이어도가 더 든든해져요. 앞으로 함께 이 바다를 지켜나가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미소 중위는 특유의 직설적인 방식으로 축하해줬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신 거네요. 앞으로 중국 놈들이 또 설치면 우리가 함께 혼내줘야죠. 박준호 씨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 됐네요. 그 후 저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했습니다. 절차가 복잡했지만 이어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심사를 통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한국 이름도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켄지에서 맥데이비드로요. 한국식 이름으로는 맥데위라고 하기로 했어요. 7월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천연가스 매장량 덕분에 이어도 해역의 전략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식 인정받게 됐고 중국의 영토 확장 야욕도 공식적으로 좌절됐습니다. 더욱 의미 있었던 건 이어도 기지가 확장되기로 결정된 점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지질 연구소와 천연가스 시추 시설이 추가로 건설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임명됐어요. 가을이 되자 누나 사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사라는 저의 변화에 깜짝 놀랐어요. 데이비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정말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여. 누나의 말을 들으며 저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사라를 이어도 기지에 데려갔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기지를 보며 사라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여기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야. 김 박사님과 동료들도 사라를 따뜻하게 환영해줬어요. 특히 박준호 씨는 사라에게 한국 전통차를 대접하며 제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누님 맥켄지 박사님은 정말 용감한 분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거든요. 사라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데이비드, 정말 여기가 좋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사라의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나, 나는 이제 이곳이 진짜 내 집이에요. 북해에서의 악몽도 사라졌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어도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이 돼버렸거든요. 12월에는 정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어도 기지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는데 저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해 준 거예요. 천연가스 매장량 발견과 기지 방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시상식에서 김철수 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맥켄지 박사님은 이제 이어도의 진정한 파수꾼입니다. 외국에서 왔지만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고 지켜낸 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이 바다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날 밤 저는 이어도 전망대에서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기지의 불빛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속한 곳이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터전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의듬의 신정 첫날,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선언했어요. 이어도는 이제 제 고향입니다. 평생 이곳을 지키며 한국의 바다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김 박사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스코틀랜드 출신 해양 지질학자에서 이어도의 파수꾼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북해에서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극복됐고 대신 이어도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푸른 바다가 저를 맞아줍니다. 이어도 주변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제게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여기서 김 박사님, 이미소중이, 박준호 씨와 함께 한국의 바다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주신 두 번째 인생에 감사하며 평생 이 바다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고향의 의미였어요.